상식에 근거해서 이해해주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쌤이 생각하는 흐름을 잘 따라와 줘서 쌤의 생각에 나도 납득이 된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잘 풀리게 되는 부분이에요. 쌤의 생각을 잘 따라와봐. 한번 봐봐. 자, 유효액전화 얘기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리튬이 있어. 리튬은 원자 번호가 3번이라서 전자 배치도를 그려보면 양성자 3개가 가운데 배치되어 있고요. 1차 껍질에 전자가 2마리가 있고 2차 껍질에 전자가 1마리가 있죠. 그때 물어봅니다. 누구한테? 인터뷰를 시도합니다. 원자과 전자한테 물어봐요. 야, 네가 느끼는 핵의 전하량이 얼마야? 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3이죠. 얘가 느끼는 것도 3을 느낄까? 이거야. 답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얘가 3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죠. 방향성 봐봐. 안쪽으로 잡아당기고 있지만 안에 있는 전자들이 보이네요. 전자와 전자는 서로 뭐 하려고 합니까? 꺼져. 밀어내려고 하잖아. 방향이 어디야? 이쪽 방향이지. 그치? 안쪽에 있으니까 얘를 바깥쪽으로 밀려고 할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얘를 이쪽 방향으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얘 입장에서는 플러스 3의 힘을 온전하게 느낄 수가 없어. 요 차이만큼밖에 못 느끼는 거지. 얘가 느끼는 실제 전하량은 얼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유효한. 너에게 유효한 핵전하량은 얼마야? 정확히 구할 수는 없어요. 전자가 막 돌아다니니까.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야, 플러스 3보다는 어때? 커, 작아? 얘가 느끼는 전하량은 플러스 3보다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겠지. 그지? 이거보다는 작게 느껴지게 됩니다. 야, 그럼 너 얘 플러스 3보다 왜 작게 느껴? 우리가 뭐라 그럴까? 안쪽에 전자들이 자꾸 방해해. 이럴 거 아니야. 그 안쪽의 전자가 자기를 방해하는 이 효과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가려막기. 가려막기 효과라고 불러줍니다. 이 가려막기 효과는 안쪽 전자들, 안쪽 껍질의 전자들도 가려막기 효과를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얘가 원자 번호 4번 베릴륨이라면 요딴 식으로 생겼겠죠. 베릴륨이라면 얘한테 야, 너 플러스 4의 전하량을 느끼니? 아니, 왜? 얘네들이 날 밀어내. 걔네들만 널 밀어내? 아니, 얘도 가끔 내 가까이 와서 일로 날 밀어. 얘도 가려막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물론 누가 더 힘이 세다? 안쪽에서 자기를 밀어내는 힘이 훨씬 셉니다.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는 좀 약하지만 가려막기 효과를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 역시 가려막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얘가 더 힘이, 영향력이 더 세기는 해요. 영향력이 더 셉니다. 아무튼 이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나에게 작용하는 유효 핵전하는 플러스 4보다는 작은 값이 나오게 되겠죠. 아주 베릴륨이라면 이런 것들 가려막기 효과입니다. 그게 유효 핵전하에 대한 개념이야. 유효 핵전하. 실제 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은 핵전하량이라고 불러요. 핵이 가지는 전하량, 핵전하량은 이만큼이지만 가려막기 효과를 뺀 나머지가 이 녀석이 느끼는 유효 핵전하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유효 핵전하의 주기성을 잠깐 본다면 당연히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거죠. 3번보다는 4번이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 핵전하는 일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핵전하량이 커지니까. 그죠? 핵전하량이 증가하니까 유효 핵전하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 물론 가려막기 효과도 증가하겠지만 이 핵전하량이 증가하는 걸 따라오지는 못해, 이 자식들이. 핵전하가 1 증가하면 가려막기 효과는 0. 몇몇 증가하는 거야. 그러므로 핵전하량이 증가하는 걸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체 유효액 전하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이 모두 적용돼요. 일단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그 유효액 전하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원자 반지름이야. 원자의 반지름입니다. 리튬하고 베릴륨을 예를 들고 있으니까 2주기를 써볼게요. 이 정도 써보자. 그죠? 자, 원자번호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이라는 건 유효 핵전하가 점점 증가하는 거 보이죠? 유효 핵전하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얘는 둘 다, 모두 다 2주기죠? 2주기라는 게 무슨 말이죠? 껍질이 2개야? 그지? 껍질이 2개인데, 얘는 유효 핵전하가 3보다 조금 작으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써볼게. 플러스 3으로 잡아당기고 이렇게 있는 게 이 녀석이야. 근데 베릴륨을 그림을 그리면 얘는 4의 힘으로, 잘 봐. 얘는 3의 힘으로 전자들을 당기고 있는 거고 얘는 4의 힘으로 전자를 막 당기고 있는 거니까 전자들이 더 안쪽으로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원자의 반지름은 작아져야 돼.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얘는 이거보다 좀 작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좀 작아진 거 보이나요? 같은 방법으로 얘는 더 작겠죠. 5의 힘으로 빡 잡아당기니까 좀 더 작겠죠. 껍질수는 똑같지만 유효액 전하가 점점 커지니까 더 세게 잡아당기니까 원자의 반지름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껍질, 2차 껍질만 그림을 그리면 더 작게 그려야 해요. 이래요. 원자의 반지름이 왜 점점 작아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125쪽 가운데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이야.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갈수록 점점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 보이나요? 125쪽에 가운데 그림입니다.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는 이유. 물어봅니다. 야, 이 원자 반지름 왜 작아지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뭐가 증가하니까?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니까요.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니까 전자들을 더 세게 잡아당겨서 원자 반지름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같은 주기에서, 잘 들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따라왔어요?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점점 작아집니다. 예외가 있어 없어? 예외 없습니다. 자, 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우리가 예외 때문에 항상 고생하는데 지금까지 설명하는 순서에 따라서 여기까지는 예외가 없다는 거고 이따가 잠깐 예외가 나와. 이온화 에너지에서 예외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외 구간을 조심하면 되고 지금까지는 그냥 상식적으로 따라가면 돼요. 그죠? 예외가 없다는 거에서 강조 중이야. 예외 없습니다. 예외가 있을 만한 구석이 없어. 어디 예외가 나타나? 그죠? 자, 그 다음 3주기로 갑니다. 3주기는 나트륨부터 시작이죠. 나트륨은 껍질이 3개니까 하나, 둘, 셋. 무조건 얘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껍질이 증가하면 원자 반지름은 훅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근데 12번 마그네슘, 알루미늄 갈수록 유효액 전하가 또 증가하지. 그러므로 얘도 역시 3개의 껍질에 있는 전자를 더 세게 잡아당기니까 경향성은 어떻게 된다? 또 점점 작아지는 경향성 쪽으로 갈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녀석들은 얘네들보다는 좀 크겠죠? 왜? 껍질이 하나씩 더 많으니까. 맞아요? 자, 이걸 이따가 그래프로 보일 거야. 정리할게요. 같은 족에서 세로줄이야. 같은 족에서 지금 리튬과 나트륨 비교하는 거야.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 둘만 보는 거야.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은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왜? 껍질이 증가하니까. 맞아요. 다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아진다. 왜? 유효액 전하가 증가하니까.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은 커진다. 왜? 껍질이 늘어나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 나옵니다. 지금 잘 들어.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껍질 수가 증가하죠. 원자 반지름 커지죠. 그럼 유효액 전하가 작아졌기 때문인가요? 껍질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러면 유효액 전하만 비교한다면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얘는 플러스 11이니까 얘가 커요. 유효액 전하는 증가하는 게 맞아. 근데 껍질이 늘어나니까 원자 반지름은 커진다고요. 정리하면 유효액 전하가 증가했는데 원자 반지름이 커졌죠. 회로가 꼬이는 거예요. 뭐지? 중간 과정이 생략되면 안 됩니다. 껍질 수가 증가했다는 키워드가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단순하게 유효액 전하가 증가했지? 그럼 유효액 전하 증가했지? 맞아! 그럼 원자 반지름 작아져야겠네. 그런가?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해돼요?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면 안 되죠. 껍질이 증가했는데. 그런 것들 조심하라는 얘기야. 뭐 얘기하는지 알죠? 같은 족이라면 껍질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효액 전하만 비교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유효액 전하가 중요한 거야? 껍질이 중요한 거야? 원자 반지름은. 껍질이 더 중요한 거야. 껍질이 커지면 유효액 전하 따위 다 무시하고 커집니다. 이해돼요? 무려 유효액 전하가 8개가 커졌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껍질이 하나 늘어났다는 이유로 원자 반지름이 커져버렸잖아. 그러므로 원자 반지름을 결정하는 건 유효액 전하보다 껍질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유추할 수 있네요. 그러네. 껍질이 늘어나는 걸 유효액 전하가 못 따라가네.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돼요? 그런 것들 이해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됐어요.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까지 살펴봤습니다. 넘기면 이제 이온 반지름이 나옵니다. 이온 반지름 되게 간단한데 이거는 뭐냐면 바로 옥텟 규칙과도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대표적으로 리튬을 또 소환합시다. 리튬 안녕 3번, 플로린 안녕 9번. 얘는 대표적인 금속이고요. 대표적인 비금속입니다. 전자 배치도를 그려볼게요. 얘는 플러스 3에다가 1차 껍질에 2개, 2차 kop질에 전자가 1개가 이런 모습입니다. 플로린은 플러스 9고요. 1차 껍질에 2개, 2차 껍질에 8개인데 아니죠. 2, 3, 4, 5, 6, 7개만 존재하죠. 쌤이 지금 그림을 잘 그려서 못 그렸어. 이제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 3번과 9번 중에 누가 더 작아야 돼? 9번이 작아야 돼? 좀 작나요? 아닌 것 같죠?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있는 거야? 이걸 설명하기 전까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쌤 좀 작게 그리셔야 되는데요?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렇죠? 좀 작다고 치고 합시다. 자, 어쨌거나 그러면 유효액 전하가 커졌으니까 껍질 수가 똑같은데 유효액 전하가 크니까 더 작은 게 맞아요.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온입니다. 얘 둘 다 울어요. 너도 울어.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니? 옥텟 규칙을 만족 못했어요. 만족하면 되지. 어떻게 할게? 전자를 버릴게요. 오케이, 전자 버려. 전자를 버리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껍질이 사라집니다. 껍질이 사라져. 껍질이 사라지면서 얘는 웃어요. 됐어요 이제 이러는 거야. 이때는 뭐라고 표현한다? 저는 껍질이 사라졌다. 전자를 버렸으니까 1 플러스 양이온 되면서 전자를 하나 버린 거야. 이때 이 녀석을 양이온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양이온.
자, 이렇게 이온이 되었을 때 양이온 같은 경우는 봐봐. 아까 원자 상태의 반지름은 이만큼이 원자 반지름이었죠. 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양이온의 이온 반지름은 원자에 비해서 원자 반지름에 비해서 작아져야만 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러면 껍질을 버렸으니까요. 껍질을 버렸으니까 이온 반지름은 훅 줄어드는 거야. 하지만 비금속은 달라요. 야, 너 옥택시 만져서 울고 있어. 왜 울어? 전자가 부족해요. 전자 하나를 얻을래요. 전자 하나를 가져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 하나를 얻으면 어떻게 돼요? 플루오린 1- 이온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플루오린화 이온이라고 불러줍니다. 전자 하나를 껴들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들 간의 반발력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크기가 훅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림 그리면 이만하게 증가하게 되는 거야. 원자 반지름보다 원자 반지름 이거였다면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훨씬 커지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거죠. 자, 이거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7명의 아이들이 수건 돌리기를 하고 있었어. 한 명이 껴달래. 어떻게 해야 돼요? 귀찮지만 뒤로 물러나서 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들어주는 그거 생각해서 하나가 더 들어오려면 이렇게 살짝 물러나야 되는 거.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전자들 간의 무엇? 반발력 때문에. 전자들 간의 반발력 때문에 얘가 늘어납니다. 정리할게. 양이온은 왜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작습니까? 껍질 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고, 음이온 같은 경우는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왜 커집니까? 그러면 전자가 추가됨으로 해서 전자들 간의 반발력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키워드를 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온 반지름에 대한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면 이제 등전자 이온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봐봐. 쌤이 지금부터 쓰는 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봐봐. 산소 2-, 플로린 1-, 네온 이온이 아니죠. 나트륨 1+, 마그네슘 2+. 네 가지 이온의 공통점이 뭔가요? 전자수가 10개로 동일합니다. 맞죠? 산소는 전자 2개 얻어서 10개 된 거고, 플로린 전자 1개 얻어서 10개 된 거고, 나트륨 전자 1개 버려서 10개 된 거고, 마그네슘 전자 2개 버려서 10개 된 거잖아. 그래서 이 녀석들을 뭐라 한다? 등전자. 전자수가 같은 이온들, 등전자 이온이라고 해요. 등전자 이온의 특징은 전자수가 동일하다는 건 뭘 뜻해? 껍질수도 동일합니다. 10개의 전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1차 껍질 2개 꽉 채우고 2차 껍질 8개 꽉 차 있겠니? 자, 첫 번째 껍질수가 동일해. 껍질수가 같습니다.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 네 녀석들의 이온 반지름을 비교해라. 그럼 이온 반지름을 결정하는 건 뭐가 결정할까? 껍질이 똑같으니까 유효 핵전하가 큰 놈이 더 세게 잡아당깁니다. 그러므로 원자 번호 큰 놈이 장땡이야. 그러므로 얘가 더 세게 잡아당기니까 반지름은 커져요, 작아져요? 세게 잡아당기니까 작아지는 거지. 맞죠? 세게 잡아당기니까 전자들이 오목조목 모일 거 아니야.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부등호 잘 봐. 부등호. 그래서 넷 중에 원자 반지름이 누가 제일 작습니까? 내가 제일 작아. 그치? 이렇게 부등호가 펼쳐진 겁니다. 마그네슘의 이온 반지름이 제일 작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유효액전하가 제일 크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유효액전하가 제일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를 살짝 바꾸면 또 헷갈린다. 문제. 네 녀석의 유효핵전하를 부등호로 표시해라. 어떻게 해야 돼, 이번엔? 유효핵전하를 부등호로. 누가 제일 유효핵전하가 커요? 얘가 제일 크죠. 맞죠? 거꾸로 그려야 돼. 유효핵전하를 물어봤을 때의 부등호 방향과 이온 반지름을 물어봤을 때의 부등호 방향은 반대입니다. 유효핵전하 값과 이온 반지름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니까. 그래서 뭘 물어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답이 바뀌니까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충 읽으면 안 되죠. 자, 이게 등전자 이온을 이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를 또 힘들게 하는 거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이온 에너지 가기 전에, 자, 이제 여기서, 자, 방금 여기서 그렸던 건 이온, 원자 반지름이잖아. 여기다 이제 이온 반지름을 추가로 그려볼게. 자, 베릴륨까지가 금속이라고 친다면, 너 이온으로 바뀌어봐. 그러면 이렇게 껍질 버리고 얘만 남겠죠? 너도 이온으로 바뀌어봐. 얘는 이만해지겠죠? 너도 바뀌어봐. 얘도 금속이라면 이렇게 작아지겠죠? 여기서부터 비금속이라고 한다면 비금속은 전자를 버리지 않고 전자를 얻어오죠. 전자를 얻어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원자 반지름보다 커지죠. 커진 상태에서 이렇게 유액전하 증가해서 이렇게 바뀝니다. 정리하면 자 이렇게 연두색으로 그린 게 이온 반지름이거든.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금속 같은 경우는 이온 반지름이 점점 작아지죠. 맞죠? 근데 비금속으로 전환되는 순간 갑자기 훅 증가했다가 또 작아지죠. 맞나요? 비금속은 전자를 얻는 성질이 있으니까 이온 반지름이 훨씬 커지잖아. 그래서 이런 형태야. 근데 다시 또 유액 전화 때문에 또 점점 작아집니다. 이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봐봐. 아까 원자 반지름은 예외가 없었잖아. 자, 이온 반지름으로 바꿔 물어봅니다. 같은 주기에서 잘 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 반지름도 점점 작아진다. 맞나요? 이온 반지름은 작아지다가 커졌다가 작아지죠. 이런 중간의 예외 구간을 너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본다. 원자 반지름은 쭉 작아졌잖아. 그래서 이온 반지름은 작아지다가 이렇게 작아지잖아. 그렇지? 이런 느낌을 너 알고 있니? 너 음이온의 특징을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온 반지름을 물어보는지 원자 반지름을 물어보는지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요거까지 조심하면 돼요. 요 내용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어디 있냐면은 126쪽에 가운데 약간 밑에 있는 그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이에요. 빨간색이 금속의 이온 반지름, 보라색이 비금속의 이온 반지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숫자로 표현해서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쉬운 거 딱 하나 남았습니다. 쉬운 거 하나. 쉬울까? 쉬워야 되는데. 쉽다고 뻥쳐놔야지. 자, 일단 내용 정리만 딱 할게요. 오늘 되게 열심히 들어줘서 정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2번 듣는 사람도 있고 3번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방학 특강 때도 했던 내용이라서 들을 때마다 새롭죠. 빨리 정리할게요. 이온화 에너지 128쪽 맨 위에 정의가 깊다 중에 정의. 이온화 에너지가 뭐냐 이거야. 뭐냐. 첫 번째 키워드 기체. 기체 상태의 원소가 등장합니다. 기체 상태의 원자가 등장하고요. 거기서 전자를 어떻게 한다?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온하니까 이온은 양이온도 있고 음이온도 있잖아. 그치? 근데 전자를 떼어내는 거니까 원자한테 전자를 떼어내면 얘는 무슨 이온 돼요? 양이온 되네. 얘를 양이온으로 만드는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근데 왜 기체냐? 기체가 원래 에너지가 많죠. 에너지가 이미 충분히 많은 녀석을 전제로 갖다는 거기서 또 전자를 떼어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다시 또 리튬 3번 1차 껍질에 2개, 2차 껍질에 1개. 자, 이 전자를 떼어낼 거야. 이거 떼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원자 핵이 얘를 잡아당기는 요 인력을 끊어야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전자한테 뭘 공급해줘야 돼? 전자 나와! 못 나가. 왜? 얘가 나 당기고 있어. 이럴 거 아니야. 내가 에너지 줄게. 힘내! 에너지를 막 줘. 막 힘을 내서 여기를 탈출합니다. 얘가 그래서 탈출을 성공했을 때 이온화가 된 거예요. 얘를 무한대까지 탈출시키는데 넣어준 에너지를, 이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저게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전자를 무한대로 탈출시키는데 넣어준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해요. 근데 전자 한 개 탈출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너무 작겠죠. 그래서 1몰계라는 화학에서 1몰계 단위로 전자를 떼어냅니다. 1몰계의 원자를 준비한 다음에 거기서 1몰계의 전자를 하나씩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전체를 모아서 이온화 에너지라고 정의돼요. 그래서 정의해도 기체 상태의 원자 1몰계에서 전자 1몰계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1몰은 왜 갖다 붙여놨냐? 하나는 너무 작으니까, 에너지가 너무 작으니까 어떤 눈에 보일 만큼 또는 계산할 만큼의 에너지까지 되려면 1몰계 정도는 되어야 한다 라는 측면에서 1몰을 그냥 쓰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이거 크게 적용하지 않고 풀 수 있어요. 왜? 화학이 아니니까. 물리에서는 그냥 주어진 값을 가지고 계산만 하면 됩니다. 어쨌든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야. 근데 봐봐, 리튬 같은 경우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이죠. 금속은 원래 전자를 버리려는 금속성이 있잖아. 그러므로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조금밖에 안 들어가. 원래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 그럼 줄게 나가. 붕 나갑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리튬의 이온화 에너지가 얼마니? 라고 했을 때 이온화 에너지가 만약에 20줄이야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20만 주면 돼 라고 한다면, 또 플로린, 안녕 플로린 플러스 9, 1차 껍질에서 2개, 2차 껍질에 전자 고려해야지. 좀 작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자, 얘한테 전자 떼어낼 거야, 내놔! 그러면 이제 전자 줄까 안 줄까? 비금속은 전자를 버리려는 성질이 없어요. 나 전자 얻고 싶은데? 내놓으라고! 나 이온화 에너지란 말이야. 그죠? 내놔! 줄까 안 줄까? 안 줘요. 그죠? 억지로 힘들게 떼어내야 돼. 그죠? 그럼 얘는 이온화 에너지가 일단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는 해요. 어떻게든 에너지를 엄청 주면 뜯어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비금속임에도 불구하고 전자를 떼어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겁나 힘들어. 그러므로 1000줄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일반적으로 금속과 비금속 중에 일반적으로 누가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비금속이 크다. 왜? 전자를 떼어내야 되는데 비금속은 전자를 떼어내기가 힘들잖아. 전자를 버리는 성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금속의 이온화 에너지가 금속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오케이? 너무 상식적인 얘기야. 이것도 상식적인 얘기야. 일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게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다시 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이주기를 한번 볼게요. 원자가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봐봐. 전부 다 껍질은 2개. 상상하세요. 껍질은 2개인데 유효 핵전화가 엄청 더 커지고 있죠. 그럼 내가 이온화 에너지를 공급해서 전자를 떼낼 거야. 야, 전자 좀 내놔봐. 3으로 땡겨. 가져가봐. 둥 뛰었어. 오케이? 그럼 얘는 이온화 에너지가 20줄이었어. 베릴륨 전자 내놔. 4의 힘으로 당기고 있어. 안 줘. 떼어냈어. 훨씬 크겠죠? 40줄이야. 그죠? 붕소 5의 힘으로 당겨. 문제. 베릴륨에서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40줄이었다면 붕소에서 전자를 떼어내려면 에너지가 더 들어갈까 덜 들어갈까? 상식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죠. 맞죠?
O의 힘으로 유액전하가 O의 힘으로 당기고 있는데 전자를 떼어내야 되니까 훨씬 힘들어야 정상이잖아. 맞아요? 맞아요? 이거 인정해야 돼. 근데 30밖에 안 돼. 이게 이상이야. 왜? 이게 오늘 강조할 예외 구간입니다. 저게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금부터 이해를 할 거예요. 이걸 어떤 예외 구간이라고 말하냐면 2족과 13족 간의 예외 구간이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오비탈이 등장해요. 오비탈이 등장을 해서 베릴륨과 붕소를 그려볼게요. 베릴륨 같은 경우는 오비탈로 쓰면은 원자번호 4번, 5번이니까 1s2, 2s2에 들어갑니다. 1은요, 1s2, 2s2에 2p의1. 느낌 오나요? 상자로 그려볼게요. 우리 책에 나와 있어요. 2개의 상자, 얘도 2개의 상자에다가 p오비탈 3개의 상자까지 딱 그려놓고 나서 얘는 전자가 1s2, 2s2, 나는 전자 1s2, 2s2, 2p의 1. 이온 에너지. 전자를 떼어낼 거야. 전자 내놔. 너 나오면 되겠네. 너 나와! 얘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베릴륨의 이온 에너지입니다. 근데 붕소는 누굴 떼어내는 거야? 얘를 떼어내는 거야. 얘는 ES니까 s오비탈의 전자를 떼내는 거고 얘는 p오비탈의 전자를 떼내는 거야. S와 P 중에 누가 에너지가 많냐? P가 에너지가 많은 오비탈이야. 이미 에너지가 많은 전자한테 전자를 떼어낼 거니까 에너지를 조금만 공급해도 금방 떨어진다는 거야. 그런 오비탈적인 차이 때문에 얘가 더 떼어내기가 쉽다는 겁니다. 원자 번호가 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떼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런 예외 구간이 왜 나타납니까? 이거는 오비탈의 종류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오비탈 종류의 차이 때문에 이런 예외 구간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128쪽의 가운데 밑에 있는 그래프에서 점점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툭 밑으로 꺾이는데 보이죠? 2족과 13족 사이 꺾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족과 16족 사이도 꺾여 있어요. 질소와 산소. 여기도 예외 구간입니다. 상식적으로는 7번보다 8번이 유액차가 크니까 이온화 에너지도 커야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여기도 그려볼게요. 자, 여기는 여기다 그릴게요. 질소하고 산소를 그림으로 그리면 질소는 원자번호 7번, 8번, 전자가 7개, 8개 있죠? 오비탈 식으로 쓰면은 1s2, 2s2, 나머지가 2p의 4마리가, 3마리구나. 3마리가 들어가면 되겠죠. 7개 전자가. 얘는 1s에 2개, 2s에 2개, 2p의 4마리가 들어가면 되겠죠. 상자로 그림을 그리면 1s에 2마리, 2s에 2마리, 2p라고 하는 오비탈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3마리가 들어가면 되니까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1s에 띵띵, 2s 띵띵, 3s에 2p에 띵띵띵 이렇게 들어가는 게 질소의 모습이고요. 산소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그리면 밑에다 그릴게요. 1s에 2개, 2s에 2개, 2p라고 하는 3개의 오비탈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1s2, 2s2, 2p에 땡땡땡에 4개니까 하나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어떤 전자를 떼느냐? 너는 얘를 떼내면 돼. 이온화 에너지. 넌 누구 떼낼 거야? 얘를 떼어내는 게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그 와중에 가장 에너지가 많은 거 떼내는 거야. 누굴 떼내기 더 쉬울까? 얘야. 그치? 얘는 홀전자니까 혼자 있는 걸 떼내는 거고 얘가 이미 얘를 밀고 있다니까. 너 나갈래? 밀고 있는데 떼어내는 거니까. 오히려 얘를 떼어내는 게 더 쉽다는 거죠. 얘는 오비탈의 종류가 다른 건 아니지. 어떤 차이예요? 얘랑 얘는 어떤 차이죠? 얘는 홀전자 상태고 얘는 홀전자가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를 떼내기가 더 쉽다는 거야.
그래서 산소가 오히려 이온 에너지가 더 작아지게 됩니다. 2족과 13족, 15족과 16족 사이에도 이온 에너지가 오히려 작아지는 경향성이 저런 오비탈적인 문제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 이해해 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온 에너지의 예외 구간이에요. 우리 배웠던 오비탈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 선생님들이 매우 너무 좋아하셔. 시험 문제에 200만 % 출제됩니다.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이거 알고 있니? 알죠? 자, 이런 부분만 조심해주면 된다 라는 말을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순차적 이온 에너지는 빠르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림을 바로 보여주고 할게요. 순차적 이온 에너지는 다른 거 없고요. 이거 보면 돼요. 봐봐. 마그네슘을 예를 들게요. 마그네슘을 준비를 합니다. 마그네슘한테서 전자를 하나씩 떼어낼 거야. 마그네슘은 원자과 전자가 두 녀석이 있죠. 그쵸? 2족이니까. 첫 번째 요전자를 떼어낼 겁니다. 그걸 제1 이온화 에너지라고 불러줘요. 얘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738이 들어가. 왜 그런가 봤더니 3차 껍질이야. 그치? 좀 멀죠? 그리고 옆에 있는 전자가 걔 좀 데려가세요. 밀어줘. 그죠? 밀어줘. 그래서 738이야. 되게 조금 적은 에너지로 쉽게 떼어냈다는 뜻입니다. 얘가 사라지고 나서 두 번째로 너를 뜯어내야 거야. 두 번째 얘. 그때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 보이나요? 1451. 이유가 뭘까? 쌤이 방금 설명했는데 첫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는 얘가 얘를 밀어줘. 얘 좀 데려가세요. 그죠? 반발력으로 밀어주는데 얘가 사라진 상태에서 얘를 떼낼 때는요. 밀어줄 놈이 없지. 그러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야 떼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자를 떼어내고 계속 힘들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계속 순차적 이온 에너지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전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반발력이 줄어드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개의 전자를 다 뜯어내고 나서 세 번째 전자를 뜯어낸다는 건 얘는 두 번째 전자까지 뜯어내면 껍질이 사라지죠. 껍질이 사라진 상태에서 세 번째 전자를 뜯어낸다는 건 그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뜯어내는 거니까 원자핵과 거리가 더 가까운 걸 뜯어내는 거죠. 훨씬 힘들어집니다. 얼마? 7733. 여기를 잘 발견해야 돼. 우와! 한 700 정도 증가했네. 2배 증가, 2배 증가했어. 에너지가 2배 증가했어.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배야? 5일은 5, 4, 20. 5배 증가, 5배. 확 증가하는 구간이 무슨 구간이다? 껍질이 사라진 구간입니다. kop질이 사라지고 나서는 그 다음은 엄청 힘들어지는 거야. 그럼 우리 이 자료 제1 이온화 에너지, 제2 이온화 에너지, 제3 이온화 에너지를 딱 자료를 보는 순간 이 자식 전자가 원자과 전자가 두 개였구만. 세 번째 떼낼 때 이렇게 힘든 거 보니까 원자과 전자가 두 개였구만.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뭘 알려주는 정보다? 이 자식의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지를 알려주는 정보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럼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지 알려주는 정보라면 이가 몇 쪽인지 알려주는 정보이기도 하네요. 맞죠?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어떤 정보를 준다? 얘가 몇 쪽인지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자, 표는 몇 가지 원소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이다. A, B, C 각각 몇 쪽인지 알아봅시다. 패턴 봐봐. 제1, 제2, 제3, 제4 갑자기 확 증가한 게 어디야? 여기가 발견이 돼야 돼. 보여요? 확 증가한 거 10배 증가했죠? 거의. 두 번째는 738, 1400, 7700만 여기가 확 증가한 거 보이나요?
보이죠? 얘는요. 500, 1800, 2700, 11,000? 여기죠. 그러므로 얘는 하나를 뜯어내고 두 번째 뜯어낼 때부터 힘들었으니까 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다? 원자과 전자가 한 개였네. 너는 두 개였네. 너는 세 개였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맞나요? 그러므로 너는 1족이고요. 너는 2족이고요. 너는 13족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네요. 이 자료를 통해서 원자과 전자수와 족이 몇 족인지도 알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해가 있죠? 자, 실제 시험 문제입니다. A, B, C 중에서 양이온이 되기 가장 쉬운 건 누구냐? 양이온으로 만들기 가장 쉬운 거. 뭘 찾으면 되죠? 가장 작은 이온화 에너지로도 전자를 떼어낼 수 있는 걸 찾으면 돼요. 가장 작은 에너지로 전자 떼어낼 수 있는 거. 숫자가 제일 작은 거. 이 자식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A가 가장 작은 에너지로도 전자를 떼어낼 수 있으니까 양이온 만들기 제일 쉬운 건 A예요. A. 답이 A입니다. 이거는 순차적이랑 상관없죠. 그냥 이 숫자를 비교하는 문제야. 그래서 가장 양이온 되기 쉬운 거? 당연히 이온 에너지 제일 작은 거. 쟤네 찾아주면 되는 문제. 두 번째. 비활성 기체. C. 이 C를 비활성 기체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전체 에너지가 얼마냐? 얘는 원자과 전자가 3개니까 이 3개를 다 뜯어내야 비활성 기체가 되겠죠.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겠죠. 전자 3개를 뜯어내려면 이거만큼의 에너지를 다 공급해야 되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써있어? E1, E2, E3, E4로 나타내라. 이거 숫자로 578 더하기 1800 이게 쓰는 거 아니죠? 그냥 답이 뭐야? 답이 이거 답이야. 답이 뭐냐? E1, E2, E3요. 끝.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이거를 막 숫자를 더 더하면 안 돼요. 문제를 내가 읽지 않은 거야. 서술형 문제 답으로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도. 그치? C라는 원소를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E1, E2, E3, E4로 표현해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까지의 전체 내용. 이번 시험 범위 마지막 내용입니다. 좀 무리해서 전체 지도 다 나갔으니까 우리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 풀 거고요. 빌드업 문제 풀어 나갈 거고, 오늘 해야 될 거, 이번 주에 해야 될 건 뭐야? 원자 문제가 다 풀려 있어야겠죠. 원자 문제를 다 풀어오는 게 이번 주에 해야 될 미션입니다. 한번 풀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프린트 나눠줬어요. 그죠? 프린트 통해서 한 번 더 풀어보고 원자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익숙해지게끔 연습을 잘 해가지고 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고생들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수고했습니다. 시험지. 복사하고 다음 주에 괜찮아? 아직 복사를 안 했어.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고생했습니다.